명절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 대학생 손주가 취업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당신은 40년 직장 생활의 경험을 담아 정성껏 조언합니다.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 나 때는 말이야. 그런데 손주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식탁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또 그 소리 들었구나. 꼰대. 좋은 말을 했을 뿐인데, 진심을 전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등을 돌릴까요?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쌓이는데, 왜 대화는 더 어려워질까요? 말을 많이 할수록 왜 마음은 더 멀어질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대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입을 여는 것이 소통이라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 거리. 한 노인이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오직 질문만 던집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살아온 세월이 70년이 넘었지만 그는 끝까지 학생처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질문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가지 대화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비움의 대화, 긍정의 반추, 무지의 지. 이 세 가지만 실천하면 당신도 꼰대라는 벽을 넘어 진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비움의 대화.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 한마디가 대화를 끝냅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담이 시작되는 순간 상대의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벽을 쌓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델포이 신전의 신탁이 그를 최고의 지혜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상한 말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바로 여기에 진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치가를 만나면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장인을 만나면 물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질문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모순에 빠져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입니다. 자신이 모든 답을 가졌다는 교만을 버리는 것. 상대방도 자기만의 지혜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꺼내도록 기다려주는 것.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산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스스로 낳도록 돕듯이 진정한 대화는 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에게는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경험을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손주가 취업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당신은 즉시 4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 때는 이력서를 100장도 넘게 썼어. 요즘 애들은 10군데도 안 넣고 포기하더라. 이 말이 손주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격려일까요? 아니면 비난일까요? 손주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AI가 면접을 보고 자기소개서 대신 포트폴리오를 내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1980년대 경험은 안타깝게도 지금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경험이 쓸모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아. 하지만 손주는 고개를 돌립니다. 소크라테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떻게 바뀌었니? 할아버지 때와 뭐가 다르니?
그리고 손주의 대답을 끝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AI 면접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넌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움의 대화입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것.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실제로 한 70대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대학생 손자가 진로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평소처럼 조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요즘 세상을 잘 몰라. 내가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유튜브, SNS, 스타트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또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손자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이야기 나누니까 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질문하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손자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비움의 기적입니다. 내가 비워질 때 상대가 채워집니다. 내가 침묵할 때 상대가 말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인정할 때 상대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통이 일어납니다. 비움의 대화는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경험에 더 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꺼낼 때 당신의 경험은 진짜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당신이 먼저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가 물어올 때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평생 실천한 비움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비밀, 긍정의 반추. 그랬구나와 그랬겠구나는 겨우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한 글자가 대화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자꾸 야근을 시켜요. 당신은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만두면 되지. 요즘 일자리도 많던데. 며느리는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아합니다.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왜 화가 난 것 같을까요? 며느리는 해결책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힘들겠구나. 야근이 계속되면 지치지.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해결책으로 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는 산파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산파는 아기를 대신 낳아주지 않습니다. 산모가 스스로 낳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진통을 인정하고 힘든 순간을 함께 견디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 절대 먼저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용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젊은이가 대답하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인가? 젊은이가 망설이면 기다렸습니다. 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스스로 모순을 발견할 때까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반추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그 생각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하는 것입니다. 그랬구나는 사실만 확인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야근했구나. 하지만 그랬겠구나는 감정을 인정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힘들었겠구나. 겨우 한 글자 차이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듣고 있다는 신호고 후자는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 NGO 단체에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멘토 대부분이 60대 이상 시니어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멘토들은 열심히 조언했지만 청소년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게임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청소년들은 시간만 때우다 갔습니다. 그러다 프로그램 방식을 바꿨습니다. 멘토들에게 단 하나의 규칙을 줬습니다. 조언하지 마십시오. 오직 질문하고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멘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먼저 멘토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멘토들이 조언 대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내 기분이 어땠어?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리고 청소년의 대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도중에 끊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청소년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두려움을, 꿈을, 그리고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한 멘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저는 늘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제 경험을 전해주면 아이들이 저처럼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 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줄 누군가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입이 아니라 귀로 하는 거였다는 것을. 긍정의 반추는 단순히 그래 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생각이 틀렸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감정만큼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 기분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화가 났을 거야. 이렇게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상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설령 사실이 맞더라도 감정이 부정당한 사람은 더 이상 귀를 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더라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네 말이 틀렸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모순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수치심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긍정의 반추,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기술입니다. 내 생각은 틀렸어가 아니라 내 생각이 궁금해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대화의 문을 닫거나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이미 그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줬습니다. 세 번째 비밀, 무지의 집. 나는 모른다는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하게 만든다. 아테네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의를 안다고 했고, 시인들은 아름다움을 안다고 했고, 장인들은 기술을 안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훌륭한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자 곧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그들을 창피 주려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던 것입니다. 안다는 교만에서 모른다는 겸손으로. 겸손해질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AI, 메타버스. 당신이 익숙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 요즘 것들은 복잡해서 모르겠어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는 이것을 모르겠어. 좀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편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가 끊깁니다. 손주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두 번째 선택은 불편합니다. 70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가 이어집니다. 손주가 신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한 7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손녀가 틱톡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게 뭐가 재미있니?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좀 알려줄래? 손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틱톡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 왜 재미있는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또 물었습니다. 그게 인스타그램이랑 뭐가 달라? 손녀는 더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후 손녀가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틱톡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잘 만들었네. 손녀도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녀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새로 만든 영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른다는 고백이 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가깝게 만들 줄은. 나는 모른다는 말은 무능함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순간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두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시니어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모른다는 말이 그들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겸손한 태도 때문에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요즘 애들 세상은 나는 몰라.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말이 대화의 문을 엽니다. 나 좀 알려줄래? 이 질문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무지의 지, 그것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을 꼰대가 아닌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말을 줄이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70세 박 씨는 15년 동안 딸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공 선택, 진로, 연애, 결혼. 모든 문제에서 박 씨와 딸은 충돌했습니다. 박 씨는 딸을 위해 최선의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통제한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딸은 집을 떠났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쳤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이면 많았습니다. 박 씨는 외로웠습니다. 왜 딸이 자신을 멀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걱정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또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는 몰라요라고만 했습니다. 박 씨는 답답했습니다.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 자신은 딸보다 40년을 더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 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왔지만 정작 딸의 마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딸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했을 뿐입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딸을 만나면 조언하지 않겠다고. 대신 질문하고 들어주겠다고. 몇 주 후 딸이 집에 왔습니다. 딸이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 예전 같았으면 박 씨는 즉시 말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승진 기회가 얼마나 귀한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박 씨가 물었습니다. 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 승진하면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박 씨는 바로 반박했을 것입니다. 일 바빠지는 게 뭐가 문제야? 젊을 때 고생해야지.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또 물었습니다. 일이 바빠지면 뭐가 걱정되는데? 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까봐. 박 씨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을 마치자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딸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승진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지금은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해. 딸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진 기회는 흔하지 않은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을 거야. 넌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고마워. 내 말 들어줘서. 그날 이후 딸은 자주 전화했습니다. 주말에도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큰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도 나눴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원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라 이해였다는 것을.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누군가였다는 것을. 이것은 뇌과학으로도 증명됩니다. 미국 UCLA 연구팀은 사람이 경청을 경험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줄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신뢰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내 말이 무시당하거나 중간에 끊길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불안과 거부감이 생깁니다. 결국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뇌를 변화시키는 과학적 행위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들어줄 때 상대방은 생물학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3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내 생각은 어때? 둘째,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느꼈구나. 이 세 단계만 지켜도 당신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 씨는 이제 딸과의 대화가 즐겁습니다.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딸은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역할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는 경청의 기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기술입니다. 첫째, 3초 침묵의 힘. 상대방이 말을 끝냈다고 생각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3초를 기다리십시오. 많은 경우 상대방은 더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그 3초의 침묵이 진짜 속마음을 끄집어냅니다. 둘째, 나 때는 금지.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문장은 삼키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상대방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질문으로 시작하기. 내 생각은 어때?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조언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넷째, 그랬겠구나 마법.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랬겠구나를 사용하십시오. 한 글자 차이가 공감의 온도를 올립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다섯째, 해결책 제시 참기. 문제를 들었다고 즉시 해결책을 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봐보다 정말 힘들었겠다가 먼저입니다. 여섯째, 휴대폰 내려놓기. 대화할 때는 휴대폰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고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일곱째, 끝까지 듣기.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나는 몰라 용기. 모르는 것은 당당하게 인정하십시오. 요즘 세상은 나는 잘 몰라. 좀 알려줄래? 이 말이 세대 간 벽을 무너뜨립니다. 아홉째, 감정 먼저 읽기. 상대방의 말보다 감정을 먼저 읽으십시오. 화가 났구나, 걱정되는구나, 기쁜가 보구나. 감정을 인정받은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열 번째, 고맙다 말하기. 대화가 끝나면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이 조언해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을 나눠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몇 번이나 말을 끊었습니까?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언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나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대방의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질문보다 훈계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듣는 대신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선물.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테네의 권력자들이 그의 질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탈옥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철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형 집행날 그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혼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성찰하십시오. 당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확신을 의심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답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입을 다물고 귀를 여십시오. 조언을 참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나는 모른다고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70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와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손주가 먼저 전화합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엽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당신은 꼰대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언제나 따뜻한 대화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